윤상철, 김도연, 350억 이전.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다 잡혀갈 거야. 대체 청소부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오전 젊은 과장이 커피를 쏟으며 소리쳤습니다. 어이, 청소 아저씨, 빨리 닦아요. 복도의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청소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때 과장이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비자금 계좌 2,800억 차명 재산 정리 완료. 청소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무릎 꿇은 이 남자가 그 숫자들의 진짜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사실을요. 장성호 66살. 한빛그룹 본사 야간 청소부로 일한 지 5년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투명인간처럼 대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서는 자연스럽게 피해갔죠. 그날 밤 장성호는 서류에서 본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800억, 350억, 이자율이 4.2%라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다른 청소부들은 이런 걸 가지고 다니지 않았겠지만 말이죠. 딱 10초 만에 복잡한 계산을 끝냈습니다. 역시 맞네. 이 구조로는 6개월이 한계야. 다음 날 회의실을 청소하던 중 임원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차명재산 증여세 포탈 건은 어떻게 됐어? 일단 넘겼는데 내년 상반기가 고비일 것 같아. 장성우가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증여세 포탈. 이 단어에 반응하는 청소부는 흔하지 않습니다. 임원들이 나간 후 장성호는 회의 테이블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에 내가 경고했던 그대로네. 무엇을 경고했다는 걸까요? 또 다른 날 장성호는 우연히 젊은 회장 윤태준의 모습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장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날 저녁 장성호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1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어요. 정장을 입고 이 건물에 드나들던 시절의 기억이요. 그때는 사람들이 그를 장 선생님이라고 불렀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제서야 퍼즐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남자가 왜 숫자를 그렇게 보는지. 1년 전 2023년 3월 한빛그룹 회장실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장성호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세무사였습니다. 회장님, 이 상속 구조는 위험합니다. 윤규동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떤 위험 말씀이신가요? 이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상철과 김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장성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위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서 자금을 빼돌리고 차명 재산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 이런 구조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김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세금을 그냥 다 내라고요? 이 구조는 다음 세대가 터집니다. 젊은 회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돼요. 윤태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요? 무슨 책임 말씀이신가요? 차명 재산, 증여세 포탈, 자금 세탁. 설령 모르고 계셨더라도 법적 책임은 회장님 겁니다. 윤상철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장 세무사님, 너무 과하게 걱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들 이렇게 해왔는데. 장성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과는 시대가 다릅니다. 국세청 수사도 까다로워졌고 무엇보다 이런 구조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단계적으로 정리하면.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국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후 장성호에게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윤상철이 마지막에 한 말이 있었습니다. 집안일에 왜 끼어들었나? 그렇게 세무사 장성호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청소부 장성호가 같은 건물에 나타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고했던 그 위험한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라는 것을요. 계약이 해지된 후 장성호의 삶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30년 경력의 세무사인데 다른 곳에서 일할 기회가 없을 리 없다고 봤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리가 없어서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같은 대답뿐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죠. 자신이 업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을요. 어느 날 오랜 동료가 조용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성호야, 지금 상황 알고 있어? 무슨 상황? 한빛 쪽에서 내 이야기가 돌고 있어. 집안일에 끼어들어서 문제 일으켰다고. 장성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한 건데 그게 문제야. 대기업 상대로 일하는 세무사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장성호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64세 나이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었어요. 몇 달 후 저축한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구인 광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청소, 주차 관리. 60 넘은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빛그룹 청소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야간 청소원 모집. 경력 무관. 성실하신 분.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신을 내친 바로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면접 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이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사무직 했습니다.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청소부에게 경력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첫 출근 날 장성호는 미화복을 입고 32층에 올라갔습니다. 1년 전 정장을 입고 회의했던 바로 그 층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경고했던 그 문제들이 곧 터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결국 자신이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도요. 현재로 돌아와서 장성호는 매일 밤 그 위험한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밤마다 임원층을 청소하며 들리는 대화들이 있었어요. 이번 분기 실적 발표는 어때? 걱정 없습니다. 숫자는 이미 맞춰뒀고요. 좋아. 회장님은 그냥 발표만 하시면 돼요. 장성호는 걸레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숫자를 맞춘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대화를 들었습니다. 2조 원 투자 발표 준비는 차명 계좌에서 빼면 됩니다. 회장님은 모르게 하고요. 혹시 문제되면 이미 5년째 이렇게 해왔어요. 괜찮습니다. 장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5년째. 장성호는 알았습니다. 오래됐다는 건 기록도 그만큼 쌓였다는 뜻이라는 걸.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 위험한 구조가 계속 커져왔던 겁니다. 어느 날 장성호는 젊은 회장 윤태준이 혼자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의실에서 서류를 뒤적이며 한숨을 쉬고 있었어요. 2조 원. 도대체 어디서 나는 돈이지? 윤태준 회장은 진짜 몰랐습니다.
자신의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장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복잡한 구조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장성호는 오래된 기사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구조로 무너진 다른 대기업의 이야기였어요. 젊은 회장, 부모 세대 비리 책임지고 구속. 헤드라인이 생생했습니다. 장성호는 계산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현재 한빛그룹의 차명 재산 규모, 숨겨진 계좌들, 포탈된 세금 추정액, 모든 숫자를 다시 계산해 봤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국세청이 움직이는 순간 끝이야.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아무것도 모르는 윤태준 회장에게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장성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내친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이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회장은 정말 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장성호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장성호는 32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친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청소하시는 분. 장성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규동 전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어요. 회장의 얼굴에는 몇 초간의 혼란이 스쳤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여기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장성호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성호만은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를 완전한 타인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장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미화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추억도, 함께 만들어온 신뢰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요. 장성호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주 월요일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총무팀장과 대화하는 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거든요. 미화팀 중에 나이 많은 사람 있으면 정리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32층에 청소하는 늙은 남자. 너무 조용해서 불안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장성호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사람이 이제 청소부로서의 자리마저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총무팀장이 장성호를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유가 회사 사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장성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청소부로도 필요 없구나. 숫자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 값도 계산이 안 나는 나이가 됐구나. 66의 장성호에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장성호는 뉴스를 봤습니다. 한빛그룹 내년 상반기 2조 원 대규모 투자 발표. 화면에는 윤태준 회장이 나와 있었어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은 곧 발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장성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장성호는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복수를 하려는 건 아니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내친 것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른 이유였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다.
윤태주는 그저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물려받았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하는 상황이었죠. 장성호는 예전에 윤규동 회장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지금 한빛그룹에는 수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에게는 각자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윗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되었어요. 장성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찾았습니다. 한빛그룹 대표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빛그룹입니다. 윤태준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성함과 용건을 말씀해 주세요. 장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장성호입니다. 회장님께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잠깐만요. 예전 같으면 바로 연결되었을 이름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장성호는 기다렸어요. 장성호.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장세무사님? 윤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어떻게, 지금 어디 계세요? 회장님께 꼭 말씀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로는 어려운 내용이라서요. 윤태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1년 전 그 일과 관련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지금 회사에 무슨 일이요? 장성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조 원 투자 발표건 말입니다. 윤태준의 목소리가 긴장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내일 오후 3시 회장실에서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자료를 가져가겠습니다. 자료요? 1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험한 구조들,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화 너머로 윤태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3시에 뵙죠. 전화를 끊고 나서 장성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고 지킬 자존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젊은 회장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요. 다음 날 오후 3시 한빛그룹 회장실, 윤태준, 윤상철, 김도현 그리고 장성호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지난 5년간의 모든 자료가 펼쳐져 있었어요. 차명 재산 목록, 사위명의 회사들, 그리고 숨겨진 상속 구조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윤태준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장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국세청이 조사하면 더 많은 게 나올 거예요. 김도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윤상철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다 뒤엎자고요? 장성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선택은 회장님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윤태준이 물었습니다. 어떤 기회 말씀이신가요? 자진 신고하실 기회입니다. 국세청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스스로 정리하는 거죠. 김도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법대로만 하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때 장성호가 김도연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법대로 잡혀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연은 말문이 막혔고 윤상철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장성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매영, 죄송하지만 저는 결정했습니다. 태준아, 성급하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늦었어요. 윤태준이 장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장세무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국세청에 자진 신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차명 재산은 모두 정리하고 사위명의 회사들도 정상화하세요. 세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적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어요.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상철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태준아,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윤태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한빛그룹의 오랜 숨겨진 구조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장성호는 회의가 끝난 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앞으로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윤태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셨던 건가요? 장성호는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후 한빛그룹은 조용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윤상철과 김도연은 더 이상 회사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체포되거나 구속된 건 아니었지만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도연이 짐을 싸며 중얼거렸었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때 윤태준이 답했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미뤘습니다. 자진 신고 후 나온 세금은 800억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앞으로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어졌거든요. 어느 날 윤태준이 장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장 세무사님, 저희 회사 고문으로 오시면 안 될까요? 장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이제 충분합니다. 왜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데. 회장님께는 이제 제가 필요 없어요.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윤태준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명예 고문이라도 해주세요. 급여는 없어도 되니까 이름만이라도. 장성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올리지 마세요. 명함도 만들지 말고 공식 발표도 하지 마세요. 그럼 뭘 위해서? 구조만 남기면 됩니다. 앞으로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하세요. 윤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장성호는 한빛그룹 건물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5년 전 정장을 입고 들어갔던 그 건물, 1년 전 청소복을 입고 일했던 그 건물이었어요.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한 것도 돈을 번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뭔가 더 중요한 걸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자존심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끝까지 해냈다는 만족감이었죠. 건물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더 안정되어 보였어요. 윤태준이 창가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장성호는 생각했습니다. 숫자만 보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이구나. 윤규동 회장이 했던 말이 맞았어요.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장성호는 더 이상 청소부도 아니고 화려한 세무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신의 신념을 지킨 평범한 66살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 남자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